오늘 불합치세 원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내용은 어제 말한 것처럼 영세율 적용이랑 면책 자세히 볼 거고 그리고 우리 가속 표준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영세율 적용과 면제 먼저 볼게요. 너무 익숙하고 영세율이랑 면제 이제 그 영세율이 이론상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영세율의 의 원리 제가 읽어볼게요.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 징수할 부가가치세 0원, 이미 부담한 매입세 전액 환급. 그래서 앞에서 배웠죠. 우리 완전 면세되는 그 세율이다. 영세율은. 제도의 취지 한번 볼게요. 제도의 취지는 수출하는 재화,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항행 영역에 대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요런 목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에 대해서 외화 획득사업 지원 목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뭐 이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항목이 있는데 농기구 수입한 농기구를 수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뒤에서 한번 이것도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개괄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범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당연하게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해당돼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비거주자랑 외국 법인은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이 경우에는 상호 면세주의라고 써져 있죠. 이 뜻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만약에 미국이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거나 부과해야지만 영세를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우리도 영세를 적용 안 해줘요. 그 비거주자랑 외국 법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는 게 거주자와 내국 법인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되는 걸 보실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과세사업자.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죠. 저희 영세율 적용받는 사람들 중에 사업자들 중에 영세율만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시니까 일반 과세, 그다음에 영세율이 같이 있어요.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우리는 들어와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영세사업자도 가능은 한데 하시려면 면세 포기를 하셔야지 영세율 적용 가능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매입세를 한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들어가서 대상 거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법이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율의 적용 대상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볼 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거기에는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재화의 수출, 당연히 우리가 그냥 재화가 나가는 거, 그거랑 용역의 국외 공급, 그리고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공 용역의 공급. 밑에 뒤에 또 획득 목적으로 한 가지 더 있죠. 이렇게 부가가치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화의 수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화의 수출에는 또 뭐가 있는지를 볼 텐데 이 재화의 수출은 그 대금 결제 방식을 불문해요. 원화로 같은, 외화로 같은 상관없이 다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이라는 거. 그리고 대가를 못 받더라도 요거 영세율 적용해서 과세 표준 신고하셔야 돼요.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근데 이게 여기서 다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랑 외국 사업자랑 거래를 할 때도 우리가 경범품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제품이 이 정도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가는 경범품을 무상으로 반출하게 되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아요. 경범품은 어제도 봤던 것 같아.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리고 본래의 수출이 있고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는 게 있거든요. 본래의 수출은 뭔지 한번 볼게요. 본래의 수출,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영세율 수출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니까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본래의 수출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무역 방식은 보통 세 나라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국외가 두 가지, 미국, 일본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의 세 나라에서 중개를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개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중개를 하면 그때도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니까 영세를 적용해주고
위탁 판매 수출이라는 게 있어. 위탁 판매 수출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중국에서 만약에 제품을 하나 팔고 싶어요. 제품은 노트북이 될 수 있지? 그 노트북을 팔고 싶어. 근데 그 노트북을 팔 수 있는 루트가 없어. 우리가 중국 내에 루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중국의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중국의 한 사업자를 지정해서 루트가 있는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우리 걸 팔아달라 라고 위탁을 하는 수출이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 수출할 때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본래의 수출로 들어가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외국 인도 수출이랑 위탁하고 무역 양식의 수출이 있는데, 외국 인도 수출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어떤 사업, 건설 사업을 했어. 건설 사업을 하면서 건설 기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건설 사업은 끝났는데 건설 기계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거를 미국에다 팔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죠. 대신에 그 중국에 있는 기계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수출.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다 영세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는 것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설명을 이제 시작하긴 할 건데, 이거 같은 내용도 아마 수출업, 그러니까 도소매업을 하는 친구들, 무역업을 하는 친구들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가 대신으로 하실 때. 그래서 이 내국 신용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아시면 업무하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혹시 여기 일단 내국 신용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아는 사람 있어요? 내국 신용장이 뭔가? 알 텐데. 내국 신용장은 말 그대로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레터 오브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을 보장하는 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언제 여기 됐냐면 국외의 사업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왕냠냠일 거야. 왕냠냠, 중국의 왕냠냠 씨가 우리나라의 백과자, 그 수출업자인데 나한테 과자를 수출 좀 해달라. 나 니네가 파는 그 과자가 맛있더라. 우리나라에서 팔면 되게 잘 팔릴 것 같아. 그래서 그 수출 계약을 둘이 맺었어요. 맺었는데 얘가 그거를 만약에 얘가 엄청 천억원 어치의 과자를 달라고 했을 때 얘가 생산 자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생산 자금이 없을 수 있지. 그러면은 얘한테 무역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을 주게 되면 이거는 얘네가 보장하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신용 보장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수입을 할 거야. 내가 보장할 테니 개설은행에서 돈 좀 빌려줘서 이거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줘 라는 개념의 내국 신용장이라는 건데, 개념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건데, 이때 우리가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과자를 만드는 사업자잖아요. 과자를 만드는 사업자도 누군가에게 밀가루를 사야 될 수가 있어. 밀가루가 원래는 면세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세로 가져가고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가 나한테 밀가루 좀 공급해줘 했더니 나도 그 생산자금 없는데?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니네가 그 내국 신용장을 나에게도 개설을 해주면 내가 내 은행에 가서 그 LC 내국 신용장을 주고 그거에 따른 생산 자금을 융자받아서 공급을 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요거에 제일 나중에 구매확인서랑 내국 신용장을 비교하게 되시면 이 개설은행이 빠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확인서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제일 큰 차이점이 은행이 보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구매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빌려주고 하는 게 없어요. 융자 같은 개념이 없어요. 내국 신용장이 좀 더 신용도가 좋죠. 그렇게 되는 건데, 흐름을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얘네 그 국외 수입자랑 수출자가 수출 계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적당한 공급자를 찾아서 공급 계약을 체결해요. 그 다음에 이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LC를 개설해달라. 그래야지 나도 수출 영세를 적용받고 그 생산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 수출자가 수출자 본인의 개설은행에 가서 LC를 개설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 LC 개설을 해주는 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이 국외 수입자가 그 발행하는 마스터 LC라고 있어요.
마스터 LC. 마스터. 얘가 기본이 되는 LC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마스터 LC를 이 수출자에게 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LC를 개설해달라고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설은행은 검토를 했더니 LC 개설을 해도 될 것 같아. LC 개설을 통보를 공급자에게 하거든요. 그럼 얘는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은행에 가요. 본인 은행에 가. 나 이렇게 보증이 있고 지금 이 국외 수입자가 보증하는 마스터 LC도 있어 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그 자금을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융자된 그 자금을 토대로 얘는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영세율 적용을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는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수출이 될 때 영세율이잖아요. 근데 내국 신용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 시점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더 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화 획득하기에 편하겠죠.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장려를 하는 게 외화 획득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영세율이 적용되고 나서 얘는 수출을 하겠죠. 하고 나서 얘는 LC를 자기 갖고 있을 테니까 요거를 출시은행한테 이 LC 사주세요. 그럼 이 융자받은 금액이랑 LC랑 합쳐지면서 얘의 빚은 없어지고 여기 공급에 따른 생산에 따른 이익을 얘는 공급자는 되겠죠. 그리고 이 출시은행은 원래 개설할 때 은행한테 이 LC를 넘겨요. 그러면은 이걸 사달라고 하는 건데 출시를 해달라는 거지. 그럼 이 개설은행도 얘한테 받은 그 수출 자금을 토대로 해서 얘가 개설은행한테 돈을 주면 얘가 이 출시를 받은 거를 그 돈을 보내면서 이 거래는 끝나겠죠. 그럼 모두 해피한 결과. 이 수출자도 영세율 적용받아서 좋고 이 공급자도 이 수출에 대한 근거로 통해서 이렇게 영세율 받을 수 있는 거고,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임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요거는 몇 단계를 거치든 상관없어요. 이 공급자도 누군가에게 매입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1차, 2차, 3차가 더 있어도 다 가능해요. 그렇게 영세율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르다는 게 은행이 빠졌다는 거였죠? 은행이 빠지고 유트레이드라는 데가 있어요.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가시면은 구매 확인서를 수출자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공급자랑 수출자랑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급자가 구매 확인서를 요청을 해요. 수출자에게. 왜냐하면 자기도 영세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유트레이드에 가서 인터넷으로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신고를 하고 발급을 받아요. 그럼 그걸 토대로 공급자, 여기서도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도 영세율, 여기서도 몇 차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구매 확인서랑 내부 신용장의 큰 틀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받았으면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개념을 알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원래는 이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내부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내부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를 유트레이드에서 다 발급을 받아요. 그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자로 다 홈택스에 딸려가는 거여가지고 제출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공급 가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5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내용이 연결 적용이 되는 게 구매 확인서랑 내부 신용장도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용역의 구개공급. 이거는 뭐냐면 현대건설이 두바이에서 건설 용역 제공하는 거 그거 말하거든요. 그게 원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폭인주의라고 해서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국내 사업자죠.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세율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 국내에서 2개의 동그라미, 2개에서 국내로 2개에서 동그라미, 2개에서 2개의 동그라미 치시면 2개가 들어가면 다 허용해요. 왜냐하면 이건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국내에서 국내는 당연히 과세입니다. 외국 항행 용역이나 선박에 대해서도. 넘어가시면 밑에 1, 2, 3번은 1, 2번은 넘어가고 4번 바로 4번에 외화 획득 목적, 재화 용역의 공급 보시면 여기는 좀 내용들이 다 글이에요. 1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급
공간에 공급하는 재와 일정한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외교 공간은 그냥 외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그것도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방과후 2번을 보시게 되면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또는 외화로 직접 송금받은 금액을 외국한 은행에 매각하거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너무 어렵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이 없는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동그라미 2번 가면은 국내에서 두 개의 비거주자,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라고 해요. 여기 있는에 동그라미. 국내 사업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는 점이 있어서 없는 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외국인에게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정해놨어요. 그냥 아무런 용역이 일반 용역은 아니고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재화는 어떤 재화냐면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2번에 가서 보게 되면 1번이랑 2번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직접 계약이에요. 이거는 국내에서 두 개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랑 직접 계약을 하셔야 돼요. 국내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 이건 동의해요. 용역의 범위 자체를 좁혀준 거예요. 그리고 재화는 어떤 재화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다. 이것도 과세 사업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없는 비거주자에게 돈을 받을 때는 원화로 받아야 돼요. 여기 우리 방가로 2번에 맨 앞에 나오죠? 원화로 받는 게. 그래야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외화로 받으시면은 안 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한 은행에 매각을 해야 돼. 외국한 은행에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원화로 받게 되거든요. 매각을 하면서 우리는 원화로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방가로 3번 가시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인가공하는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도 우리는 외화 획득 목적이 있으니까 영세율을 적용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밑에 4번, 5번, 6번, 7번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넘어가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적용대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세율은 두 가지 법령에 근거를 한다고 했어요. 부가가치세법이랑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되게 간단하게 써있는데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어기구, 장애인 보장기구, 장의 산업문자 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항목들인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준다. 뒤로 넘어가면 영세율 신고할 때 어떤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때는 수출 실적 영수서 제출하셔야 되고 영세율 매출 영수서도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제출 안 하시면 가산세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아예 마감 안 되잖아요. 마감 안 되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권리 의무. 이게 그냥 일반 과세사업자랑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도 똑같아요. 과세사업자로서의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이거는 사업자 등록, 장부, 기록 보관 의무, 이거 5년간 해야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당연히 있고, 매출, 매입 세금계산 합계표, 제출 의무까지 있어요. 영세율인 거 빼고는 일반 과세사업자랑 동일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세율에 이어서 면세로 바로 넘어갈게요. 면세의 의의와 취지. 면세의 의의에 대해서 서실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면세의 의의, 면세란 일정한 제약형 면세의 공급에 대해 그와 같이 납부의 의무를 면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의 전당대회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남아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법 자체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상대방에게 정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가를 할 수 있어서 부분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의 취지도 한번 읽어주세요. 제도의 취지, 행할 필수품 재원 능력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여 역진성 완화. 우리 그때 역진성 배웠죠. 이 역진성이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소득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부담하냐, 부담하는 비율이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게 단일세율이라 다른 고소득층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 제도를 둠으로써 역체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이고, 그럼 연세의 적용 대상은 뭐가 있냐? 이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랑 대통령제한법에 따라서 적용대상 거래를 구분하고 있고,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세 대상을 보게 되면 재화 요력에 공급에 대한 연세, 기초생활 필수품 요령, 이게 제일 흔하죠. 그럼 뭐가 있냐? 기초생활 필수품에는 어떤 게 해당이 되냐라고 보면 이 동그라미 1번 선아 씨가 한번 읽어주시고요. 정신육품 적용되지 않거나 원생산물 내외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칼국, 정리, 분식, 제분, 정육, 원조, 냉동, 냉장, 포장 등의 거침, 농산물, 특산물, 수산물 등 원산물로 하되 여기엔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 여기까지 쓰고 되게 당연한 것들이에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는 거고, 이게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했잖아요. 1차 가공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2차 가공 양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안 써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도 면세예요. 소금은 면세, 천일염 같은 거는 면세인데 또 맛소금 이런 거는 과세, 또 설탕도 과세가 되는 거고, 여기 단순 가공 식료품에 써있는 내용을 가로에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반입, 병입 이런 형태로 포장해서 파는 거는 제외예요. 이쁘게 소분해가지고 파는 것들 있죠. 쌀도 되게 이쁘게 포장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과세다. 단순하게 대신에 운반 편의를 위해서 한 통에 이렇게 한 트럭에 넣어서 옮길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면세. 이건 포장해갖고 운반만을 위한 거니까 운반만을 위한 포장은 면세에 해당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수돗물. 우리 사람 살려면은 수도가 필요하죠. 당연히. 수돗물은 면세. 그리고 과거에는 연탄이 되게 중요했어가지고 이 연탄은 생활에 필수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연탄이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던 게 아직 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역의 공동업. 여기 대중교통이라고 써져 있는데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요건 면세. 대신에 택시 당연히 과세죠. 이거는. 그리고 전세버스, 우리 워크숍 갈 때 전세버스 빌려서 가잖아요. 그때도 그건 과세. 그리고 당연히 비행기, 철도 이런 KTX 같은 건 다 과세예요. 사람들이, 우리 일반 대중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면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여가 목적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면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면세 대상 주택 일대 해당 요구. 여기 쭉쭉 보시면은 끝부분에 두 번째 줄 끝에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도 실질과세 원칙이죠. 사실상 뭐 형식으로 등기부등본에 뭘로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3번에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주택 임대 용역이랑 부수토지 임대 용역 구분해서 한번 주택 끊어주면, 주택 임대는 면적 상관없이 면세예요. 임대. 공급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면세가. 근데 요 임대 용역 같은 경우는 면적 상관없이 면세예요. 대신에 부수토지 임대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좀 정해놓은 한도, 규정이 규정된 면적이 있어요. 그까지만 면세인 거고, 그걸 지나가는,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그 범위부터는 그 과세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주택이랑 부수토지를 끊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어린이집 요새 장려하기 위해서 면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 포함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생활 필수품에 대한 재화 용역이 되고, 그럼 국민후생과 문화 관련 재화 용역도 나와요. 보게 되면 의료보건 용역, 혈액, 의료 관련한 우리가 내과 가서 치료받거나 하는 것들은 다 면세죠. 대신에 여기 나오겠지만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당연히 과세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물 관련해가지고 좀 짚어봐야 될 게, 동물의 진료 용역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축사법에서는 가축이 되게 필요한 동물이죠. 이 가축을 진료하는 용역은 면세예요.
그리고 이 수산업자가 내가 양식을 해요. 그 양식을 하는데 그 물고기한테 진료를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면세. 대신 내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어때요? 당연히 과세겠죠.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 용역도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면세예요. 느낌상 오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 거는 면세고 아닐 것 같은 거는 과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교육 용역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맡겨요. 허가인가 동그라미. 그냥 말로만 무슨 교육학원이라고 했을 때 면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면세사업자 아예 면세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올 거예요. 허가인가 찍을 제출을 하셔야지. 그리고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 말고 이게 그 무도학원입니다.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당연히 제일 무도학원은 춤추는 학원 말하거든요. 그리고 뭐 K-pop 댄스 이런 거 있죠. 그런 학원들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 학원이고 자동차 운전 학원도 마찬가지. 그것도 과세되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넘어가면 도서 있고 신문, 잡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광고는 어떨까요? 잡지에 우리 광고 많이 넣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과세예요. 그리고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여기 예술 창작품에는 창작품이에요. 창작품. 내가 창작을 해야지만 돼요. 뭐 이거를 따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건 모조품이니까 창작품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때는 과세. 그리고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가로 쳐주고 그것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세에 들어가고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당연히 과세돼요. 막 뭐가 있을까? 대학로에 연극하는 거 다 과세예요.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이것도 국민 후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방과후 3번 보면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제 한번 배웠거든요.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은지가 얘기해 볼까? 네?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내가 뭐가 있다고 했지? 네 가지 있잖아, 네 가지. 맞아요. 임금, 그치. 지배, 이자, 이윤. 임금은 뭐예요? 근로에 제공해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임금이고, 그리고 지대는 토지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가 지대, 그 이자는 돈을 불림으로써 나오는 부가가치, 이윤은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나오는 부가가치가 이윤이에요. 요거에 대한 거를 부가가치 구성 요소로 해서 면세를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왜 그렇다? 이미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가세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또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각각에 대해서 부가세를 또 내라? 그러면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구성 요소는 빼는 거. 1번 보시게 되면 토지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금융보험 용역. 동그라미 1번이 지대일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이자겠죠. 그리고 임금은 왜 빠져있냐? 이거 앞에서 근로의 제공에 대한 거는 과세에서 뺀다고 나왔어요. 이미 빠져있죠. 과세 노래에서 빠지기 때문에. 근데 임금 지대 이자 빠졌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옆에 넘어가면 인적 용역이 있거든요. 이 인적 용역은 그 근로의 제공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프리랜서들 있죠. 프리랜서들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해요? 안 하죠. 기업 보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프리랜서인 작가들, 작곡가들, 번역가들 이런 사람들은 인적 용역에 들어가서 부가세 면세돼요. 그리고 니은의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 국선 대리 이런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것들은 그 면세를 해줌으로써 좀 장려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옆에 다시 넘어가서 우리 금융보험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자 보험료에 대해서 부가세 안 붙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면세인 건데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좀 이 면세되는 금융보험 영역에서 빠지는 것이 있어요.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가 복권, 입장권, 상품권 대행 운영. 은행들이 이거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랑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기업 합병 또는 기업 매수의 중개 이런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뭐 적금을 들고 이런 거에 따른 게 아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그세 보면 부동산 임대 용역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임대 사업자랑 얘가 면세가 되면 유리하게 되죠.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내려가서 그 밖의 재와 용역의 공급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국가 등이 공급하는 2의 동그라미 해줄래요? 국가 등 2. 주체가 공급자가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이런 단체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와 용역.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다른 과세사업자와 도시 형평을 맞추기 위해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정 사업이 제공하는 일정한 사업, 우체국 택배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다른 CJ 대한택배 이런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고속철도 별개 운송업. 우리가 아까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아닌 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거더라도 고속철도 같은 경우엔 과세로 하고 있다. 또 지구세 똑같이 있어요. 도소매,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업. 이거는 국가가 운영을 해도 면세가 될 수가 없고 과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판례에 나온 내용이 이게 원래는 되게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국가에 해당하는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서 주차장을 다른 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장 관리 용역에 대해서. 그때 그 주차비를 과세로 볼 거냐, 면세로 볼 거냐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줄에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대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거는 국가에 기속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에 따른 수익은 그 위탁받은 회사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우리 면세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카드 사용 내역 가끔 보시게 되면은 등기소라고 해서 가끔 2,000원이 아니고 뭐 800원 이런 거 끊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주차비일 거야. 그거는 과세가 돼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될 거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가 등 또는 공익단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활용역, 애기의 동그라미, 무상으로 동그라미. 이게 동그라미 1번이랑 다른 점이 이번에는 주체가 그냥 일반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국가한테 제공하는 재활용역인데 이때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돼. 돈 받고 하면 그건 과세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활용역인 경우에만 면세에 해당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공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활용역 공익목적이니까 이거는 면세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방금 위에까지는 그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였고 이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어떤 게 있냐를 보면 미가공식용품 대신 비식용은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식용 제외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재화 중에 국산의 화초수목 이거 뭐예요? 면세죠. 화초수목 대신에 이게 수입산이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수입산이면 화초, 수목, 열대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세로 들어가는 거고 2번 똑같죠? 도서, 신문, 잡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조세의 정체성 목적으로 열거된 것은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부가세법에 따른 면세 항목을 갖고 이번에는 조세통계 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을 볼 거예요. 1번 보면 재화 요령의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방화로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은 면세라고 하는데 그게 조세통계 제한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가세법상이 아닌.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 그럼 뭐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적은 얼마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그 공급을 면적을 보는 건데 여기에 오피스텔은 빠져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빠진다는 거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거 외에도 그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건설 용역이 있죠. 그것도 당연히 면세예요. 그렇게 이제 국민주택 끊고 해당 주택의 건설 용역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보셔야지 편할 것 같아요. 국민주택 끊고 해당 주택의 건설 용역. 그리고 일정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 관리 용역, 유리 용역, 청소 용역도 면세 대상인데 이거는 일정한 공동주택에만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3번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부분. 그리고 4번은 넘어가고 바로 2번 가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가 있는데 이것도 부가세랑 동일하게 영세율이랑 동일 느낌이 비슷하고 국민이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용 기자재, 어민이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어민을 좀 장려하는 취지가 조금 담겨 있어요. 영세율이나 면세나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우리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면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협력 의무를 지자. 대신에 우리 제출해야 되는 것들 있죠. 매입처분 세금계산을 합계표 제출 7월이랑 1월에 하셔야 돼요. 하지만 안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리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일정한 용역에 대해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우리가 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대리납부 의무를 지거든요. 이거는 아마 뒷부분에서 서태문사님이 가르치지 않을까. 넘어가고 면세 포기 한번 볼게요. 면세 포기. 이거 배열씨가 읽어줄래요? 네, 면세폭이란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면세의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면세 제도 자체가 그 세부담 경감시키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자한테는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도 하고 못 받게 되면 상대방 사업자가 원치 않을 수가 있어. 우리가 세무대행사 발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탐탁지 않아서 너랑 거래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판단해서 면세 포기가 우리한테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면세 포기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특정한 재화 용역 공급이 우리가 제공하는 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면세랑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영세율이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내가 지금 거래 상대방이 주로 이제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다른 그냥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한수 효과랑 부족 효과 나온다는 거 배웠죠. 오히려 가격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 거래 상대방이 그 높아지는 가격을 감당하기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기피해야 되죠, 거래를. 그렇게 되면은 면세 포기가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세 포기 대상은 뭐가 있냐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에 있는 면세보다 더 유리한 완전 면세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2번에 공익단체 중 학술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 모든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세율을 적용이 돼야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영세율을 적용해야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재료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면세 포기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도 재현 씨가 더 읽어주세요.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처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 적용 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면세 포기를 하려면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하시고 이게 면세 포기를 했다가 또 내가 유리한 것 같으니까 면세 사업자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 3년의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행정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고 다시 적용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신청해야 돼요. 면세 사업자로. 이렇게 되고 결어에 보게 되면 우리가 면세의 최종적 목적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면세 범위가 범위가 되게 넓어서 모든 대부분의 제품이 면세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세인데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랑 다르잖아요. 개별 소비세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는 그게 없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차이가 줄어들겠죠. 개별 소비세와 일반 소비세의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일반 소비세의 원리를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문란해진다. 당연하겠죠. 과세 사업만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좀 더 안 받아도 되니까 증빙 안 줘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 또 중간 단계의 연세가 뛰게 되면 누적 효과랑 산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비교율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계산. 부가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세 표준 계산하는 거죠.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한 표는 앞에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정 보실 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2절에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봐요. 이 서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론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이므로 만약에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액이다. 그런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에 따라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의 합계액, 여기가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 그럼 공급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일반 원칙이 나오고 뒤로 가게 되면 뒤로 넘어서 가게 되면 재화의 공급 의제 이 경우 과세 표준 나오고요. 그리고 특례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될 텐데 우리는 일반 과세 원칙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기준 해당 과세 기간 우리가 1기면 1기, 2기면 2기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 공급가액의 합계액 부가가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기 때문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우리의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럼 그 공급가액을 또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금전으로 대가를 우리가 받아요. 그 받는 그 대가 자체가 우리의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 금전 외로 다른 거를 받아요. 재화로 같은 거 물로 받아서. 그럼 내가 공급한 재화, 내가 금전이 아닌 다른 재화를 받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공급 대가는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재화 용역의 시가. 그리고 알겠지만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포함이 안 돼요. 그럼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합한 건 뭐라고 부르죠, 우리? 공급대가. 공급대가로 과세 표준을 잡는 건 간이과세자만 그렇고 일반 과세자들은 이 공급가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번에 공급 형태별 공급자액 계산 나와요. 일반 원칙은 그 받는 그 대가인 건데 특수한 형태의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를 볼 텐데 외상거래, 우리 외상 판매하고 할부 판매하게 되면은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에요. 그냥 외상으로 우리가 분할하더라도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받기로 하는 금액 아니고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우리 장기할부 판매 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배웠죠. 이거 인도 전 분할일까 인도 후 분할일까요? 인도 전. 인도 후의 분할로 우리는 외상값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 몇 년 이상?
1년 이상, 몇 회 이상? 2회 이상 1년에 걸쳐서 이 지급을 하는 게 장기 분할,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거고,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것도 어제 배웠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였지? 뭐에 따라서 분할이 돼야 될까? 완성도. 이름 자체도 있죠. 완성도. 완성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분할을 얼마나 하든지 상관없어요. 기간도 상관없어요. 그냥 완성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맺게 되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고 하는 거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 요거는 인도 전 분할이에요? 인도 후 분할이에요? 전. 그렇죠. 인도 전에 이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거는 인도 전에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기간이랑 횟수 요건이 있었거든요. 기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될까? 6개월 이상이고 몇 회? 3회 이상 분할이 되어야지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해요. 이때는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이야. 총액이 아니고 계약금 받기로 했으면 그 계약금, 중도금 받기로 했으면 그 중도금, 이렇게 구분해서 그 공급가액으로 두는 거고, 둘 이상 과세 기간 계속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그리고 임대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1년치 우리가 다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불로 받는 금액을 월 단위로 안 분하여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마일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마일리지 많이 들어보셨죠? 포인트. 되게 실생활에서 많이 우리가 접하는 걸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사더라도 포인트 있으세요? 뭐 적립하실 거 있으세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그거를 이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건데, 세법상으로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되게 딱딱합니다. 이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 신대리가 한번 읽어주세요. 재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형태도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용역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은 재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환 시스템 등을 통한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마일리지 등에서 마일리지가 기억을 말하는 거고, 등이 그 밑에 상품권을 얘기하는 걸 텐데, 적립 마일리지는 그냥 우리 올리브영 가갖고 뭐 샀을 때 적립하는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증정 상품권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 백화점에서 100만원치 사시면은 상품권 10만원 드려요 라고 하는 그 상품권을 말하는 거. 조금 다르죠. 이게 구매 실적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한 그 밖의 상품권, 이거는 이제 백화점에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마일리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줬고, 그럼 이 마일리지도 구분이 돼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우리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기적립 마일리지, 자기적립, 동그라미. 그 밑에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 마일리지, 외 동그라미. 옛날에는 밑에 있는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 마일리지를 타인 적립 마일리지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외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 마일리지를 퉁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은 뭐냐? 되게 말 그대로 마일리지 적립해준 사람한테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포인트를 뭐 커피비 가서 쓸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자기적립 마일리지라고 법률상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일리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뭐 현대카드 하면은 현대 M포인트는 딴데 가서도 막 항공권 할 때도 할인받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 마일리지라고 말해요. 보게 되면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이다. 그런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 마일리지로 결제를 우리가 했을 때 이 공급가액을 어떻게 볼 거냐를 이제 볼 건데, 지금 동그라미에서 한번 표를 보면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일부에 동그라미 한번 치고, 우리가 전부 결제되는 거에 대해서 어제 한번 배웠거든요. 전부 결제. 이게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36페이지 가면 간주공급에 사업장 등이 있어요. 36페이지 한번
바로 4번 사업장품에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에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이게 어떻게 됐나? 감안해 보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요거는 빼고, 요거는 아예 공급 자체가 아닌 거니까 여기 전부는 빠지고 1분도 나오거든요. 마일리지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되면 일부 결제를 하게 되면 공급가액은 뭐냐?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된 부분이다 라는 건데,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프린트물로 나간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에 마일리지 어떻게 나온 거. A 사업자가 있어요. A 사업자는 고객한테 TV를 먼저 팔았어요. 고객이 TV를 샀어요. TV가 지금 100만 원치여가지고 포인트를 얼마 줬대? 1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대. 근데 이 마일리지는 A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마일리지? 그치, 자기 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하죠. TV가 100만 원짜리고 포인트도 마일리지를 10만 원어치 줬어요. 이게 당초 거래예요. 당초 거래인데 얘가 10만 원 포인트를 갖고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고객이 다음에는 얘한테 가서 옷을 사. 이번에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래는 옷을 사는데 이 옷이 원래 시가로는 얼마짜리예요? 3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옷을 사는데 고객이 결제를 어떻게 했대요? 10만 원. 이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얼마? 10만 원 썼겠죠? 그리고 카드사. 이거는 타인 적립 마일리지로 쓸게요. 원래 외인데 타인 적립 마일리지로 또 10만 원 했어. 그리고 현금으로 10만 원. 이렇게 해서 결제를 끝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이 옷에 대한 공급가액을 얼마로 줄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 뭐라고 배웠어요?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옷의 공급가액, 이 옷, TV는 당연히 얼마예요? TV 공급가액 얼마? 100만 원. 이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적립해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100만 원이 공급가액인 거예요. 이 옷은 이제 사용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옷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그리고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용이 뭐가 있지? 이번에 B카드사로부터 10만 원 보전받았다고 했죠. 보전받았어. B카드사로부터. 왜냐면 우리가 적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B카드사한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보전이라는 건데, 보시게 되면 우선 현금 10만 원 들어가야 되겠죠. 마일리지 외로 받은 거니까 10만 원 들어가고, 이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안 들어가. 타인 적립 마일리지로서 보전받은 건 들어가요. 그럼 얼마? 20만 원. 이게 최종적인 옷의 공급가액이 되는 이 예시에서는 그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 마일리지 등을 보게 되면 이 보전받은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일반적인 경우 1번 더하기 2번이에요.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된 부분, 현금으로 받은 부분 더하기 타인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그게 요거랑 요거 합산해가지고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밑에 예외를 보면 이 받은 금액이랑 상관없이 그 재화와 용역의 시가인 이 30만 원으로 공급가액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뭐가 있냐면 타인 적립 마일리지를 보전받지 않아요. B카드사로부터 받지 않고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생산 취득 재화라는 거 그 간주 공급 때 배웠죠? 그 자기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레이스에 공제받은 재화를 말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업성 증여라는 거, 그냥 간주 공급이다. 이거는 그 경우에는 상관없이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로 우리는 공급가액을 잡아야 되는 거고, 2번을 보게 되면 이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에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도 시가로 본다.
두개 물어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시를 조금 더 볼게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2번은 조금 읽고 있으세요. 이번 보면 C 사업자는 고객에게 시가 20만 원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K통신사 거 10만 원 10만 원 상당의 K통신사 마일리지와 현금 10만 원으로 결제를 받았다. C 사업자는 K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K통신사 마일리지를 결제하는 경우 70%는 통신사가 부담을 하고 30%는 C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C 사업자는 70%를 이제 보전받기로 했으니까 이 10만 원은 70%인 7만 원을 보전받았겠죠? 7만 원 보전. 3만 원은 C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보전받. 그럼 이 경우에 공급가액은 얼마가 될까? 이 5세 공급가액 20만 원일까요? 그치. 10만 원은 현금 10만 원, 그리고 보전받은 금액 7만 원. 합해서 1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D를 보게 되면 D가 이제 우리 방금 봤던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밑에다 보면 D 사업자가 똑같이 옷을 시가 20만 원인데 고객에게 제공을 했죠. 하고 이 고객은 어떻게 결제했어요? S통신사 마일리지로 전액이 결제됐는데 보전을 하나도 못 받아요. 보전을 못 받아. S통신사 마일리지로 결제를 했어. 근데 보전을 못 받아. 이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옷의 공급가액은 얼마? 20만 요 마일리지로 결제한 거 다 상관없이 옷은 2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느낌이 오죠? 내가 지금 정립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쓴 거, 우리 사업장에서 쓴 거는 공급가액에서 빠진다는 거. 그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애누리 비슷하지 않아? 아까 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면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보면은 그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가 나오죠.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항목가 있는 거. 근데 공급가액이 그러느냐 대금, 요금 등 그 밖의 명목에 상관없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명목에 상관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건 다 합산해야 돼요. 그게 금전이 아니더라도. 그럼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뭔지 다음 장 안에 있거든요.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거는 할부 판매인 이자 상당액 후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계산해라. 그리고 2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운송보험료, 현재보험료. 이것도 원가에 가산해서 공급가액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 그 중요한 거는 옆에 있어. 공급가액에 포함 안 되는 거. 공급가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누리.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는 건데 우리 회사에 공급가액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 깎아주는 건데. 그러면 그리고 밑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 환입됐다.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급가액에서 빠져야겠죠. 빠지고 그다음에 할인액. 이것도 깎아주는 거죠. 공급에 대한 대가를 요거는 돈을 빨리 줬다고 깎아주는 걸 할인액이라고 하는 거고 애누리는 아예 공급 조건에 있어.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을 깎아주는 걸 애놀이라고 하고 약정 기일전을 받는 것 때문에 깎아주는 건 할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됐어.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됐어. 그리고 멸실됐어. 이것도 당연히 공급관에서 빠져야겠죠. 공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재화 유형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의 동그라미. 않는 국고 보조금과 공급 보조금 관련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공급가액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6번에 연체이자. 연체이자도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매출액이 1,000원이 있고 매출액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 있고 애놀이 깎아준 금액이 30원 있고 그리고 환입된 거 환입된 게 40원이 있고 할인된 금액이 10원 그다음에 이거 밑에 같이 보고 할까? 동그라미 바로 4번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 나와요. 않는 동그라미.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하는. 이 장려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이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급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냥 비용 처리되는 거지. 판촉비나 뭐 이런 등등의 재정 과목으로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반면에 수령하는 장려금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았어. 당연히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자비익이나 뭘로 잡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지급할 때는 비용 처리하시고 받을 때는 수익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이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배송금액. 이 배송금액이 왜 공제를 안 하냐면 내가 못 받는 돈이라도 그 공급행위가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급은 했는데 돈을 다시 못 받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들어가는 게 맞고 대신에 배손수익 공제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보전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걸 다시 지급한 장려금이 100이고 배송금이 200이에요. 이랬을 때 공급가액의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공급가액 1,000원부터 출발이죠.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빼요? 빼? 30 빼? 환입을? 빼죠? 그리고 할인도 당연히 빼. 그럼 이거는 지급한 장려금? 무시해? 이거는 이제 그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인 거다. 얘도 무시하고 배송금도 무시해. 그럼 공급가액은 최종적으로 920원이 돼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이거 자체를 얘는 뺀다 치고 이렇게 해서 순액으로 920원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없이 공급가액을 구하세요 했을 때 어떻게 잘못할 수 있냐면 920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920원 다시 시작. 애놀이 빼지 말랬지? 그래서 여기도 더해. 30. 그리고 환입 빼지 말랬지? 그거 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출발하는 거는 1,000원부터, 총액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과세 표준에서 빠지는 거지, 이 순액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지 조금 중요해서 반대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게 우리가 장려금, 애놀이, 마일리지 이런 내용들이 판급 차이로 살짝씩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외화 환산이라고 있어요. 외화 환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 수출을 했는데 그 외국인이 우리한테 달러를 줬어요. 그 경우에 공급 그 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공급 시기가 되기 전. 그리고 수출로 치면 공급 시기 언제예요? 그렇죠. 선적일이지. 선적일 전에 돈으로 줬어. 원화로 줬어. 그 환가행 금액. 그리고 공급 시기가 된 후에 받는 경우, 외화로 받는 경우. 이게 제일 우리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일 텐데, 그때는 선적일의 기준 환율에 따라서 그 외화랑 기준 환율 곱해서 공급가액 구하시면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기.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대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 그리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건데, 재화의 공급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무상으로 팔아요. 그 싸게 판 금액이랑 무상 영원이 되지 않죠. 시가로 공급가액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용역의 공급은 어제도 말했겠지만 용역의 공급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예요. 음식을 우리 직원한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표창이 어렵다고 했죠. 용역의 무상의 공급의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했을 때만 우리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저가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포착할 수 있겠지. 돈이 오고 갔을 테니까. 그때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시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번에 가면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였고, 이번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국제 표준은 어떻게 잡냐. 솔직히 이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 왜냐면은 그 세관장이 알아서 수익지금 해서 끊어주거든요. 거기 아래 써 있어요. 이 과세 표준은 관세, 과세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이 등등을 더하는 값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봤을지 모르겠네.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화의 공급 의제로 넘어갈까요? 우리 재화의 공급 의제가 실제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공급 가액을 얼마로 잡는지를 규정을 해놨어. 그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얼마, 뭐가 될까요? 응? 원칙적으로는 공급가액은 만약에 재화가 공급이 의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재화가 재고자산인 경우에 시가거든요. 대신에 감가상각자산, 차량 아니면 비품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에는 간주시가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가에 상관없이 간주시가로 계산을 해라는 건데, 간주시가 계산하는 법이 나왔죠. 여기에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곱하기 1 빼기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가세기간의 수 있거든요. 이 감가율 알고 있는 거. 감가율. 건물이랑 그 외의 자산을 구분하고 있죠. 감가율. 5%, 25%. 건물은 얼마? 5%, 건물은 5%, 그 밖은 25%. 그 밖에 비품 등 같은 경우에는 25%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경과된 가세기간의 수도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경과된 가세기간의 수는 기초 취득, 기초 공급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초 취득, 기초 공급을 써주세요. 거기다가. 이거 계산하는 거 도전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 돼요.
경과된 과세기간 6개월씩 끊어서 과세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1년은 2번으로 끊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X1년 1기 요때 취득했어요. 취득하다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하다가 직원한테 X2년 2기 그 중간쯤에 간주 공급을 해버렸어요. 간주 공급 중에 직원한테 주면 뭐라고 그러죠? 응? 개인적 사용. 개인적 사용. 개인적 사용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이때 이 경과된 과세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기초 취득, 기초 공급이라고 있죠. 이때 취득한 거를 기초에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 앞으로 쭉 가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게 기초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앞으로 가요. 그러면 몇 기간이 지났을까? 이 경과된 과세 기간을 몇 개로 해야 돼? 3개. 3개가 되겠지.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게 하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품이라고 하면은 간주시가는 취득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요. 감가율이 5%에 곱하기 3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지? 25%도 비품이니까 2,500원이 남나? 2,500원 남나? 맞을 거야. 2,500원이 이제 이 비품을 간주 공급한 공급 가액이 될 거예요. 보게 되면은 비품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면 다 삼각돼서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제 간주 공급 계산할 것도 없는 거죠. 2년 지난 컴퓨터는 저도 부가세법상으로는 납부할 게 없어요. 건물은 몇 년일까요? 응? 10년? 40년이라고? 20년, 그치. 20년이 지나면 건물도 간주공급 계산할 게 없어요. 또 딱 이게 그 폐업시 잔존제가도 그렇고 회사에 뭔가 자산이 많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록해서 보는 거죠. 몇 년도에 취득했는지. 2년 지났으면, 2년 훨씬 지났으면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뭐 신고하시면 되는 거 같아, 신고를.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이 바로 3번에 연쇄 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겸용 사업인데 왜? 카메라 31분 넘어. 아니야, 중간에 끊었지. 연쇄 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연쇄 공급가액 비율대로 또 안분을 해서 공급가액을 구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대화. 요게 우리가 그 간주 공급 배울 때도 자기 생산 취득 재화랑 판매 목적 타사업장을 구분했죠. 이 자기 생산 취득 재화에는 5가지가 있었고 뭐가 있었지? 연쇄 사업 전용하는 거. 그리고 승용차. 택시회사가 그 영업용으로 쓰기로 하고 그 업무용으로 쓰는 거. 그리고 또 뭐야? 개인적 사용. 사업장 증여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폐업시 잔존제한.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그 외로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화 이게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내가 2개가 있는 거죠. 원래 주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직매장이 하나 있어. 그때 그냥 나는 판매 목적으로 그냥 이 운송을 한단 말이죠. 그 직매장으로. 그때 공급가액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은 뭐예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이죠. 당연하지. 내가 직매장으로 운송만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공급가액을 마진을 붙이진 않은 거잖아. 그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마진을 붙여서 반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일정액을 더한 마진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특례로 넘어갈까요? 특례가 이제 마지막인데 특례가 지금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랑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등을 공급하는 경우 3개가 있어요. 이제
이제 제일 먼저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볼게요. 공통 사용 재화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안분. 그치? 공통 사용 재화를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레이트의 뭐 안분 계산해야 되잖아. 이 공통 사용 재화의 공통은 과세랑 연세의 공통으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고, 공통 사용 재화를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매입했을 때, 보유했을 때, 처분했을 때 구분할 수 있어요. 매입했을 때 당연히 뭐야? 안분 계산이죠. 매입했을 때. 이거는 안분 계산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불공제 해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보유 시점에 뭐 하는지 아는 사람. 공통 사용 재화를 처음에 매입했다가 보유해. 면세 비율이 변동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럼 그때 뭐 하냐? 정산도 할 거고, 뭐도 해? 그치, 재계산도 할 거고. 이때 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공통 사용 재화를 매입하고 보유했다가 처분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가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일단 처분을 했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있겠지. 그럼 그 공급가액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예요. 이거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 기준으로만 조금 중점적으로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말을 할 거고. 이때 그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얘를 반출할 때, 처분할 때 처분하는 가액이 있죠. 그 공급가액에다가 그 과세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언제나 직전, 전기 과세 기간의 과세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직전에 동그라미 칠까요? 직전에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뭐 회사마다 전기의 공급가액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가까운 과세 기간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전전기라고 가면 되죠. 안분을 이렇게 계산식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안분 계산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배제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안분 계산을 안 한다는 거니까 전부를 그냥 과세 표준으로 본다는 거야.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1번, 연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에요. 그냥 대부분이 다 과세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안분하지 않고 전체를 다 100%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건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 계산한다. 이때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 미만이더라도 그 연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계산하지 않고 과세에 대해서만 한다라는 거고, 동그라미 2번,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이죠. 소액인 경우엔 전부를 그냥 표준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 기간인 경우, 이 경우에는 아예 산식 자체가 우리가 전기 과세 기간에 공급 가액 비율을 쓰게 되는데 없잖아요, 신규 사업자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도 그냥 전부를 과세 표준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 사용 재화 중에 그 매입할 때 안분 계산을 사용 면적 비율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셨죠? 보신 적 있죠? 보통 건설업에서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입 시점에 우리가 사용 면적 비율로 계산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아무리 산식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라고 해도 처분 시점에도 사용 면적 비율대로 안분을 해야 돼요.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아마 뒤에도 나올 건데 강석쌤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넘어가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모집하는 경우, 그리고 따로 스피드로 나간 것 중에 이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일단 먼저 내용 먼저 보면,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좀 보시게 되면 가치 공급을 해.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훔쳐서 이 부동산을 얼마에 판단하는 계약서가 되게 흔히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거는 과세잖아. 건물분에 대한 거는 과세기 때문에 두 개를 발라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토지분에 대한 건 면세니까. 그 원칙을 보게 되면 만약에 같이 공급을 했는데 계약서에 구분되어 있어요. 건물은 얼마다, 토지는 얼마다 라는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 실제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10억에 판매하고 10억에 공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2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원칙이 구분 가능한 거고 2번이 구분이 불분명한 거고.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번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에 비례해서 아무 분할한다. 이게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가거든요. 그리고 기준시가도 없어. 그럼 이제 장부가액으로 가시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는 취득가액. 그래서 위에서부터 따서 우리가 보통 감기장치라고 하거든요. 감정가액에 감 동그라미 치고 기준시가 밑에 기의 동그라미, 장부가액이 장, 취득가액이 취.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순서로 우리가 간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되고 밑에 내용을 한번 긴 내용이 있긴 한데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그 별표의 주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거 감정평가액 좀 읽어줘요. 감정평가 가액이랑 공급시 중간 지급 조건으로 또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직전 공급 기간 개시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을 말합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10년 전에 감정평가 가액이라면 현재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까요? 아니겠지.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X2년의 중간에 이 시점에 공급을 했어요. 부동산을 일괄로 공급을 했어. 그럼 이 시점이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감정평가 자료를 믿을 수 있을까? 여기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직전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공급을 하면 직전이 여기지. 직전의 개시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이렇게 되겠지. 1년이에요, 1년. 6개월로 끊어가지고 여기는 7월 1일이겠고 12월 31일이겠고 2월 30일이겠지. 내가 X1년이지 X2년 1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1년간의 그 감정평가 자료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거예요. 모든 자료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무상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질 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위의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위의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게 그 1번에 우리가 원칙에 들어가 보면 계약서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가액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너무 부동산 가액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계약서에 건물은 1억이다. 토지는 9억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건물은 5억이다. 토지도 5억이다. 이렇게 합산해서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 차이가 어떻게 나요? 요 첫 번째 경우에는 부가세가 얼마? 1,000만 원이죠. 요 경우에는 5천만 원이죠. 똑같이 일반 공급 10억으로 한 공급인데 건물가액으로 얼마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 세무서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너네가 좀 일부러 부가세를 적게 내려고 건물가액을 낮게 사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위에 실질 니네가 쓴 계약서에 쓴 내용이 아닌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계산 금액으로 신고를 해라. 아니고 우리는 보겠다. 라는 내용이 밑에 내용이에요. 그때 실질 거래 가액과 안분한 계산 금액과 그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죠.
30%의 동일한. 너네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과 우리가 계산한 법에 정해진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그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만이 나와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파란색 가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 안분 계산한 금액이 아니고 니네가 제출한 거에 우리가 인정할게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다. 이거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원래라면은 건물이 있었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한 40년 됐고 엄청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야. 그럼 그 건물의 가치가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우리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다른 건물을 세운다던가 그 건물의 가치가 아예 없는 거지. 이 10억에는 건물의 가치가 아예 없어. 토지가액만 있는 거지. 그렇게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이거를 안분 계산을 하지 말고 그래 토지 10억으로 인정해줄게 라는 내용이 다만 밑에 나오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 그게 내용이 들어가요. 이건 철거가 될 예정이고 그렇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옆에 그 예에 아마 나올 거야.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해가지고 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요. 여기 2022년 1월 이후부터 아마 적용을 받는 규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 등 철거 예정인 건물에 대해서 가액을 영원으로 인정하는 게 그 이전 거는 인정이 안 되시고 원칙대로 가서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 계산해야 돼요. 이거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이거 관련된 계산은 있는데 누가 115페이지라고 되어있는 거 한번 저희가 예에 보면 예. 건물이랑 토지랑 합해가지고 우리가 부가세 제외하고 400으로 팔았어요. 근데 이때 사업자가 320이랑 80으로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구분을 한 거고 320, 80을 구분해서 400으로 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하기 위해선 항상 그 안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안분 계산 할 때 이거 기준으로 가요? 기준시가 감정가액 기준으로 가요?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요? 그렇지. 감기 정치.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먼저 안분 계산을 해주는 거. 이거를 안분을 해보자. 일반 공급가액이 400이니까 이거를 요거 비율대로 500 나누기 300 하면 적절한 비율 나오죠. 얼마지? 240. 이것도 똑같이 400에 감정가액 비율대로 계산을 해보니 160이죠? 안분 계산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러면 400. 요거의 차이가 얼마죠? 80이 나오지. 요거와 요거의 차이도 80. 똑같이 400이긴 한데 얘는 마이너스 80이고 얘는 플러스 80이긴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났어. 그 차이가 났는데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 상관없이 절대값으로 비율을 해주면 돼요. 이 80은 원래 안분 계산한 거에 80은 몇 퍼센트가 될까? 33% 정도 돼요.
요거는 50%겠지? 그럼 어떻게 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얘가 신고한 금액이랑 안분한 금액이랑 30% 이상 차이가 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신고 어떻게 해라? 안분한 계산 금액대로 가라. 라고 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240이 될 거고 토지는 160으로 신고가 돼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부가세 얼마부터? 10%. 24. 원래는 31을 냈어야 됐죠. 여기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 거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적게 내고 싶어서 건물가액을 낮게 잡거든. 이렇게 30% 차이가 나면은 안분 계산 금액대로 가셔야 돼요. 그 대표님한테 다시 계약서 작성하셔야 된다고 하고 부가세 신고도 잘못했다면 다시 해. 이게 이제 케이스 1번이 오고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일반 공급자에게 부가세가 안 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한 번 계산만 해주면 끝나. 근데 좀 까다로운 게 뭐가 있냐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도 되게 흔해요. 일반 공급하는데 그 금액에는 토지가액이랑 건물가액이랑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10억으로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경우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케이스 2번. 이렇게 그냥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안 쓸게요. 토지, 건물이랑 토지 일괄 양도 가액이 이거는 뭐네 때문에 케이스 3번으로 가시면 돼요. 뒷장 가면 케이스 3번. 건물, 토지 일괄 양도 가액이 424인데 여기에는 건물이랑 토지랑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할까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요. 이거. 이 일반 공급한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토지가액은 어차피 일반 공급가액에서 건물가액 뺀 거니까. 이게 금액이거든요. 건물에는 항상 뭐가 붙어? 부가세. 뭐가 붙어? 부가세. 그치. 부가세 10%가 붙어요. 이거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이거는 우리가 안분 계산하는 금액이 될 거예요. 양도가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했지? 424. 이 424에 건물이 X라고 하면 X랑 X에 대한 부가세 10%랑 토지가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감정가액이 앞서 있죠. 감정가액이 건물은 얼마? 300. 300에 대한 부가세 얼마? 30. 그리고 토지 200. 해서 감정가액의 총 합계는 530인 거예요. 이랬을 때 X의 건물의 가격은 얼마이냐? 이렇게 계산 어떻게 해? 비율대로 보면 돼. 전체, 양도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공급가액이 424, 감정가 기준으로 전체가 530. 이때 건물은 얼마? 300. 300. 얘는 X죠. 이게 다 비율이잖아. 나누기니까 비율이잖아. 얘네가 동일해야 되죠. 동일해야지 이 비율대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걸 눈이라고 했을 때 X를 구할 수 있겠지? 되게 수학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쪽에 424 곱해주면 여기 날아가면 X만 남지. 여기에도 424. X는 뭐 계산기 없지만 여기 나온 대로 보게 되면 240이 나와요. 그러면 건물을 240으로 잡고 부가세 24로 잡고 나머지 차액의 160이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합쳐서 424가 된 거다. 안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부가세 24로 신고를 하시는 분은 밑에 내용들은 지금 건물이랑 토지 외에 기계가 들어가거든요. 기계의 경우 건물이랑 기계, 토지랑 기계가 같이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기품 다 옮기는 거지. 그 경우에는
기계는 기준시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 있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 기준시가로 계산을 했다가 장부가액으로 계산을 했다가 다시 기준시가로 돌려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야 돼. 근데 그 경우가 흔치 않아요. 나도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임대 유형 해보는데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스크래핑을 한 경우에 세금 플러서 풀을 때 건물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계산 달라고 하고 계산 한번 해봐야 돼. 만약에 내가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팀장님이나 부팀장님이나 이제 파티장님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이거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 리스크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정을 하거나 신고를 다시 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지정은 지정하면 부동산 임대 의무를 등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 의무 그때 뭐 월세료는 정해져 있어. 그냥 월세 받으시는 거, 월세 받는 게 이제 우리의 임대료가 되고 등급 다르게 될 건데, 간주 임대료라고 있어요. 간주 임대료는 우리 전세 보증금 받는 경우가 이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보증금을 받는 거를 왜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또 하냐? 왜 할 것 같아? 이자. 어? 이자. 왜 할까? 이자.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왜 계산해서 그걸 임대료로 공급가액으로 잡을까? 미래 가치. 월세 사업자랑 그 가격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수익이 없잖아. 근데 월세 사업자는 뭐예요? 다 하지. 대신에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이자만큼의 수익을 얻고 있거든. 내가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어. 그럼 이자가 들어오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수익으로 잡음으로써 조금 가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럼 이제 그 간주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거는 매년마다 나와요. 나오기도 하고 저중에 계산이 되어있지. 하고 이제 일수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간주 임대료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선불로 받는 임대료. 아까도 말한 것처럼 1년치를 미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미리 그냥 한 번에 낼 수가 있어. 그 경우에도 발생주의 느낌으로다가 월로 계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 용역과 연세되는 주택 임대 용역이 아니고 임대 용역이지. 주택 임대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랑 건물이랑 주택이랑 임대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실질 기속이 분명하면 그 실질 기속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임대료에 건물 얼마, 건물 30만 원, 주택 50만 원 하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실질 기속이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또 합쳐서 얼마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어떻게 안분을 하는지를 볼 때 앞에 거랑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부동산 공급이랑 이 부동산 임대 용역을 안분하는 거랑 달라가지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공급 원칙이 뭐지? 일반 공급했을 때 원칙으로 어떻게 계산해? 원칙은 실질거래. 이거 없으면은 감기장치로 안분 계산해요. 그리고 실질거래가 있어도 안분이랑 30% 이상 차이 나면 어떻게? 안분 계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최대가액? 아니지.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엔 철거 금액을 영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고요. 그 경우에는 영원으로 하는 거고, 공급가액을.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먼저 하냐면 임대료 먼저 확정을 해야 돼요. 이 임대료에 뭐가 들어갈까? 월세 같은 진짜 임대료가 들어가겠고, 위에서 봤던 간주 임대료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우리 월세 낼 때 자취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관리비라는 것도 돼요. 관리비도 여기 들어가요. 관리비. 대신에 이 관리비 수입에서 빠지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관리비를 10만 원 내면 여기에 수도 포함,
모 포함, 전기 포함 이런 게 있어. 요거는 빠져요. 이거는 걔네가 우리한테 받아서 그냥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관리비 수입이 임대료에 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임대료 먼저 확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준시가 비율대로 여기 동그라미 1번 보면 기준시가 비율로 임대료를 안분 이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준시가 비율. 앞에랑 다른 점이 이거예요. 앞에는 감기장치잖아. 감정가액, 기준시가, 정부가액, 취득가액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감정가액 있어도 그냥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대로 안분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기준시가로 뭘 안분하냐 라고 했을 때 임대료를 안분을 하겠지. 기준시가라는 거는 건물이랑 토지 분유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건물에 속하는 임대료를 기준시가를 통해서 안분을 하시고, 토지도 이 기준시가 비율대로 임대료를 안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만 뺄 수 있겠지? 임대료. 지금 이거 가정하는 게 이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상가랑 주택이랑 같이 있는 경우, 이때 이걸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기준시가대로 해서 이 토지가액이랑 이 전체 건물가액을 안분을 해서 건물분에 대한 이 안분 금액을 뽑았어. 그럼 요거를 상가랑 주택으로 쪼개야 되거든요. 왜 쪼개? 주택에 대한 건 뭔데? 과세. 상가에 대한 거? 과세.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럼 뭘로 안분을 하냐?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중에 상가분은 어떻게 발라느냐 했을 때 어떻게 발라느냐? 면적 비율대로. 면적 비율대로 이 상가랑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발라야 되고, 그럼 이제 상가에 대한 거는 세금을 발행하시면 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로 적용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세 표준이 끝났고, 제가 강의를 하는 부가세는 끝났거든요. 어제부터 길어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그 내용 자체가 일본이 많아서 지금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시험을 접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또 이제 목표를 하고 시험 때문에 하시겠지만, 하면서 좀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그런 업무 처리를 했던 게 이런 규정 때문에 했구나 라는 걸 조금 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